안녕하세요. 박상호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2025년 세무사 1차 시험 대비 민법 총칙 핵심 강의라고 쓰고 좋은 특강이라고 읽는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제가 하나 있어요. 부제. 복습 대신 해드립니다. 네, 부제 하나 달고. 대부분 기본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이시겠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들으신 분들인 것 같고, 혹시라도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이 기본 강의를 듣지 않고 이거를 먼저 들어보겠다라고 하시면 말립니다. 안 돼요. 이것부터 듣지 마세요. 기본 강의를 뭐 꼭 제 수업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민총에 대해서 무슨 수업을 한 번은 들으셨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를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수업은 기본 강의를 들었다는 전제하에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뭐 기본 강의에서 했던 거 뭐 새로운 거 있어? 새로운 거 많이 없어요. 했던 거 또 할 거거든요. 결국에는 했던 거 또 할 건데, 제가 핵심 강의에서 모토로 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제가 수험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해와 반복이에요. 제가 나름 자동암기 같은 거, 자동암기라는 걸 표방하고 있는데 자동암기 되게 해드립니다. 막 이런 걸 하고 있어요. 제 그 교수 홈페이지라는 곳에 가보시면 거기에 이제 소개 영상이 있거든요. 소개 영상. 거기 나오는 메인 수업 영상이 아니고 소개 영상이 따로 있어요. 한 1분짜리.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2080. 20분 안에 80점 넘게 맞게 해드립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자동암기. 제가 생각해도 너무 사짜 냄새가 많이 나죠. 그 다음 세 번째가 가성비. 너무 어려운 거 하지 않겠다. 100점 맞는 수업을 목표로 하지 않겠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거 많이 칠 거다. 그 다음 2080은 좀 이게 반복을 많이 해서 수업 시간에서라도 반복을 많이 해서 웬만하면 좀 익숙해지게 많이 해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 얘가 문제죠. 자동암기. 이런 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네. 외워줘라! 그러면 머릿속에 이런 건 없어요. 그죠? 근데 왜 자동암기라는 말을 썼어?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수험 생활에 외우는 게 너무 싫었어요. 외우는 거 진짜 극혐. 어떻게 하면 안 외우고 공부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도 수학을 좋아하긴 했거든요. 수학은 외우는 게 제일 적어요. 외우는 그 내용이. 왜냐면 공식 하나만 딱 외워놓으면 그거 가지고 공식 도출하는 방법까지만 딱 해놓으면 그걸 가지고 웬만하면 많이 풀리는 게 많아서 외우는 게 적어서 수학을 좋아했습니다. 외우는 게 적어서. 근데 영어는 원칙이 있으면 원칙에 예외가 있고 예외에 예외가 있고 막 이러잖아요. 결국엔 언어다 보니까.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탐 과탐은 암기가 기본 베이스가 돼야 되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래서 다른 과목은 다 싫어하고 수학만. 네,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안 외우면서 이 수험 생활을 돌파할 수 있을까를 되게 많이 고민을 했고요. 그 내린 결론이 이해와 반복이었습니다. 이해를 해놓으면 나중에 이 문제를 봤을 때 내가 생각한 그 흐름을 쭈르륵 타고 가면 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사소한 문제가 하나 있죠. 이 20분 안에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대충 읽다 보면 이거 뭐지라는 걸 아셔야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해와 반복이 이 암기를 굉장히 싫어하는 저 같은 좀 극혐하는 사람들한테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잡고 1페이지부터 오늘 5페이지까지 무조건 외운다 라고 하는 순간 가슴이 턱 막히는 것 같고 막 스트레스 엄청 받고 외우고 덮고 떠올려보고 안 외워지고 이게 너무 싫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많이 외워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외워지는 게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건 진짜 각 잡고 외우는 것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런 걸 좀 줄이고 싶어서 제가 내린 결론이 바로 이해와 반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 때 이거에 좀 많이 방점을 찍어라 라고 말씀을 드려서 최대한 이해를 많이 하셔라 라고 하면서 판례 같은 거는 사실관계까지도, 시험에 나오지 않는 사실관계까지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다고 이해는 그래, 오케이, 다 됐어, 다 한 것 같아, 완벽히 이해했어. 근데 반복을 하지 않으면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입니다. 판례 같은 문구 보고 내가 생각했던 그 판례가 뭐였지라고 떠올리고 그거였구나, 오케이, 사실관계 한번 그려보자, 나 이거 다 알아 라고 해서 결론 도출하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고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되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이해를 해 놓으시되 그 다음부터는 계속 그 문구, 시험에 나오는 문구를 읽고 또 읽어서 판례 문구에 익숙해지게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를 여러분한테 보통 저는 이해만 시켜드리고요, 반복은 여러분한테 맡기겠습니다라고 하면 저는 편해지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런 걸 싫어했거든요. 이해는 다 됐거든? 근데 반복을 나 혼자 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했던 수업이 그런 수업이었어요. 그냥 수업 시간에 계속 얘기해 주는 게 좋았어요. 뒤쪽에서도 앞쪽에 이거 나온 적 있는데 알고 계시죠 하고 넘어가는 것보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각 잡고 책 앞으로 넘어가서 보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책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싫어했고. 그래가지고 계속 나올 때마다 얘기해 줬으면 좋겠고, 그러면은 수업은 필연적으로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대신 그게 내 복습 시간을 줄여준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수업을 선호했고, 제가 지금 수업하는 방식이 제가 선호하는 방식으로 좀 수업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밑줄 다 쳐드리고, 저는 제가 뭐에 밑줄 쳐야 될지도 잘 몰랐어요. 그것도 싫었어. 다 정해줬으면 좋겠어. 여기다 이거 쓰라고 하면 썼으면 좋겠고, 다 정해줬으면 난 그냥 수업만 멍하니 듣고만 있으면 그냥 다 외워졌으면 좋겠어. 커리큘럼이 하루 종일 수업만 들었으면 좋겠던 거예요.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수업으로 많이 커버가 되게 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한 지금까지 피고인의 변론이었어요. 네. 제가 좀 반복을 많이 하잖아요. 수업할 때도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선호했던 수업이라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본 강의랑 완전히 동일하게 하는 거면 시간도 17회가 필요할 거고요. 그렇죠? 근데 사회잖아요. 맞죠? 줄여야 돼요. 뭔가를 빼야 되겠죠. 뭘 뺍니까? 판례를 다 많이 뺄 거예요. 판례 설명 같은 거 싹 뺄 거고, 법리만 설명을 할 거고, 조문 순서대로 설명을 드릴 거고, 제가 가끔씩 했던 부재자 재산관리 파트에서 이렇게 가지 쳐가지고 한 방에 정리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많이 웬만하면 끝내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법조문도 소홀히 하진 않을 거예요. 민법, 총칙, 법조문이 184개인데 뭐 몇 조에 몇 이런 것까지 달려있는 거 보면 조금 더 많긴 할 겁니다. 가장 시험에 확실하게 나오는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법조문이 나와요. 보통 제 생각에는 10문제 가까이는 나올 것 같아요. 4분의 1 정도는 법조문이 차지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확실하게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법조문에 많이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조문은 얼마든지가 아닌데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아무리 그죠? 아무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네, 이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법조문을 선택을 했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다는 핑계로 또 천천히 나가면 큰일 나니까 맞춰서 나가겠습니다. 열심히 나가서 이번에는 보강 없습니다. 오히려 일찍 끝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내 타임이고 오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세 타임으로 이번엔 구성하려고 합니다. 50분이 아니고 60분에서 65분 정도로 구성을 할 거고요. 그렇게 세 타임. 중간에 쉬는 시간은 약 15분 정도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해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찐 시작. 민법,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 법 1. 이 원 아닌 거 알고 계시죠? 법 1 이거 아니고 근원 1. 근원이 도대체 뭔데? 민사법원에서 소송이 들어오면 재판의 근거규범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게 도대체 뭔지를 보는 겁니다. 민사에 관하여 첫 번째,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그래서 순서를 붙여서 법률부터 먼저 판단해보고 그 다음에 법률이 비어있는 공간이라면 관습법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관습법조차도 없다면 조리에 의해서 판단한다. 조리가 없는 건 없어요. 조리라는 건 판사님이 생각하는 게 그냥 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걸 일반 상식, 사회 상규 같은 걸로 표현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조리에 의한다는 건 재판장아, 판사야, 너는 이 재판에 관련해서 근거되는 법규가 없다고 해서 재판을 거부하면 안 돼라는 거를 천명해 놓은 조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판결은 내려야 된다. 하나씩 살펴봅시다. 법률 봐야죠. 법률은 일단 모든 법규범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 포함되는 애들을 살펴봐야죠. 첫 번째 법률. 뭐야? 법률 안에 법률이 또 들어가? 이 법률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추상적인 개념의 법률이고요. 여기 동그라미 친 법조문에 있는 이 법률은 뭘 얘기하죠?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얘기합니다. 형식적 의미의 법률. 이게 뭔 얘기예요? 국회가 만든 실정법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또 뭐 있습니까? 명령도 들어가죠.
명령은 시행령, 시행규칙이라고 표현합니다. 실제 우리나라 법 규범을 보면 무슨 시행령, 무슨 시행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시행령은 대통령령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오고 시행규칙은 총리령, 부령이라는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틀림없이 행정부인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이 이런 명령을 만들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법규범을. 그리고 이런 것들이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판사님이 민사재판 판단할 때 근거 규범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대통령의 긴급 명령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얘는 일반 명령과는 좀 차이를 두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 대법원 규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만드는 규정이에요. 이게 규칙 같은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헌법에 근거가 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 등기 규칙 같은 거 있어요. 그리고 국제 조약이 있고요.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자치법도 법원의 재판의 근거 규범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치법은 조례 규칙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대법원 규칙과 자치법으로서의 규칙은 다른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얘는 의회가 만드는 조례, 그리고 의회에서 지자체에서 만드는 규칙 같은 걸 얘기하는 거고, 얘는 대법원에서 만드는 규칙입니다. 부동산 등기법이라고 이 법률 단계의 부동산 등기법이 있거든요. 근데 등기는 등기소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등기소는 법원 소속이고, 그러면 내부적으로 뭔가 지켜야 되는, 이 등기 관련해서 지켜야 되는 애들은 대법원 사람들이 많이 알 거란 말이에요. 등기소 직원들이 많이 알겠죠. 그래서 대법원에서 부동산 등기 규칙이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는 이런 거를 적용할 거야 라고 했고, 걔도 민사의 근거 규범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 이 정도, 5가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관습, 여기서 자주 나오는 거 자주 나오는 거 좀 이따 마지막에 정리합시다. 그 다음 관습법 있죠?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으로 가는 거니까 순서 붙여서 판단해야 되는 거고요. 관습법의 성립 요건 보겠습니다. 일단 사회 구성원들의 관습이 있어야 되죠. 그 관습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회 구성원들이 법적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아, 이게 법으로서 작동하는구나. 우리가 다 지켜야 되는구나 라고. 그리고 그 관습이 헌법을 최상위법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부합해야 됩니다. 여기서 두 번째 두 문자가 나왔죠. 첫 번째 두 문자는 법관조였던 거 기억나시죠? 여기 법관조 나오면 감사합니다 하고 맞추시면 되고요. 관습법 관확전이었죠. 두 문자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사건 한번 봐볼까요? 관습법에서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렸던 1교시 때 처음으로 말씀드렸던 그 사건이 뭐였죠? 성년 여성이 종중원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뭔가 자녀 학자금 같은 거 청구했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종중에 대해서. 그 사건에서 이렇게 흘러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단계로 예를 들어서 성년 남자만 종중원이 된다 라는 법률이 있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런 거 실제로 없습니다. 만약에 민법에 이런 법률이 있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성년 여성분이 한 청구는 기각되고 끝날 겁니다. 왜냐하면 실정법 위반이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주장하는 건 이 법에 비추어 봤을 때 잘못된 주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각되고 끝날 거예요. 즉 국회가 만든 법률이 있으면 그 법률을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 사건에 법률 적용. 근데 실제로 이런 법은 실정법은 없었죠. 그러면 법률이 없으니까 이제 관습법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런 내용에 관습법이 있었다고 해볼게요. 관습법이 있으면 그 관습법을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또 법률은 없지만 관습법이 있으니까 관습법을 적용을 해서 성년 남자만 종중원이 된다라는 관습법이 있기 때문에 그 관습법을 적용해서 지금 성년 여성이 자기도 종중원 자격을 인정해달라고 하는 청구는 잘못된 청구다. 이 관습법에 위반되는 잘못된 청구다. 그러니까 기각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관습법조차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이런 관습법도 더 이상 없는 경우예요. 그러면 이제는 조리의 파트로 넘어가서 조리가 개입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죠?
실제로 그 사건은 어떻게 흘러갔습니까?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이런 법률이 없었던 건 진실이었어요. 그런데 2심까지는 이런 법이 관습법이 존재한다 대한민국에서는 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성년 여성분 원고가 되어서 청구한 그 소송이 기각되었었습니다. 근데 대법원에서 어떻게 했죠? 성립한 관습법이 이제 더 이상 효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뭐 때문에? 관확 전중에 이 전에 위반한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돼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1단계, 2단계에서 관습법이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원래 있었는데 이게 부정이 되면서 성립했던 관습법이 효력을 잃어버렸으니까 법률에 규정 없고요. 관습법도 없는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넘어갔어요? 조리로 넘어가서 조리로 판단한 사례예요. 성년 여성은 종중원이 될 수 있다는 관습법이 있었던 게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조리, 양성평등이라는 조리를 가지고 판단을 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인용받고 행복하게 끝났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에 시험에 잘 나오는 거 하나 또 뭐 있죠? 헌재 결정이라는 거 하나 있죠. 헌재 결정도 뭐가 되죠? 민사의 법원이 됩니다. 이 헌재 결정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고 보시는 교수님들도 계세요.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헌재 결정도 어쨌든 민사의 법원이 된다는 게 중요하고, 제가 보는 많은 분들이 보시는 교과서에는 법률, 관습법, 조리, 법률은 한 이 정도로 구분을 하고 그냥 헌재 결정은 따로 떼서 보고 있어요. 이렇게 아시겠죠? 별로 이거 어디 카테고리에 들어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헌재 결정도 뭐가 된다? 민사에 대해서 법원이 될 수 있다라는 거는 중요하니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뭐가 자주 나왔냐면 얘 자주 나와요. 국제조약 자주 나와요. 그리고 긴급명령 자주 나옵니다. 시험에. 나왔던 것들을 잘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항상 객관식 법학은 진리. 뭐가 진리죠? 기출. 그것도 최근 기출. 최근 10년 기출 가지고 시험장에 간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1조. 2조. 신의성실. 신의성실 1항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조차 성실히 하여야 한다. 이거 딱 읽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드세요? 너무 추상적인데 라는 느낌이 드시죠. 신의성실이라는 건 왜 있냐면 원래 민사관계에서 행동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대표적으로는 그냥 일반적인 계약이 있겠죠. 그죠? 매매 계약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매매 계약이라는 그 공통점이 너무 정형화되어 있잖아요. 계약 자체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법으로 어느 정도 규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뭘 규정할 수 있냐고요? 만약에 매도인이 하자 있는 물건을 팔았을 때 어떻게 할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 규정을 할 수 있어요.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정해져 있다고요. 매매에서는 보통. 그죠? 돈 늦게 주면 어떡할 건데? 물건 늦게 주면 어떡할 건데? 물건 못 주게 됐으면 어떡할 건데? 네가 준 물건에 문제 있으면 어떡할 건데? 이런 거를 다 일일이 정해 놓는 거예요. 그쵸? 상식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게 가능하고, 그러면 그 문제가 있을 때 상대방한테 어떤 권리를 줄까, 이런 것들을 정해 놓는단 말입니다. 제가 완벽하게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알아두시면 좋다고 말씀드린 게 하자담보 책임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물건을 파는 사람이 물건을 사는 사람이랑 계약을 체결하면 물건을 사는 사람은 물건을 파는 사람한테,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100을 지급합니다. 왜 돈을 100으로 지급한다고 생각을 했죠? 그 물건에 100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100을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근데 매도인이 물건을 넘긴 건 하자 있는 물건을 넘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등가성이 깨졌잖아요. 그렇죠? 하자 없는 물건을 받는 조건으로 100을 줬는데 하자 있는 물건을 넘겼으니까 매수인한테 뭔가 권리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권한을 줍니다. 그래서 매수인은 뭐 할 수 있죠? 야, 왜 하자 있는 물건 줬어? 계약 해지해 버릴 거야. 아니면 내가 원래 이 물건, 제대로 된 물건을 받아서 저쪽에 공급하려고 그랬어. 근데 네가 하자 있는 물건을 줘서 내가 공급하면 저쪽에서 나한테 뭔가 돈을 깎든지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손해가 발생하니까 너 손해배상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네가 지금 넘긴 물건에 하자가 있으니까 내 입장에서는 한 30 정도는 까야겠다. 감액 청구 같은 거. 그런 권리를 민법에서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매매 같은 거는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규정하는 게 많이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사회가 발전하면서 계속 새로운 유형의 민사관계가 생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들어간 뭐가 있다고? 여행계약 같은 거 민법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 것들이 생기고 있으니까 생길 때마다 민법에다 다 넣으면 되긴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쉽겠냐고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넣어놓은 겁니다. 니네끼리 민법에 나와 있는 그런 정형화된 유형의 거래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행동했으면 좋겠다?
상식적으로 좀 행동했으면 좋겠어. 만약에 안 하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2조를 적용해서 무효로 해버릴 거야 라는 게 바로 신의 측의 근거, 신의 측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추상적으로 규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런 상황에 신의가 없는 거다라고 규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문제가 있습니다. 추상적이면 사람들은 불안해요. 그쵸? 이것도 내가 쟤랑 체결한 거래 계약도 뭔가 법원이 판단했을 때 신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어떡하지?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법원은 최대한 이 추상적 규범의 신의칙을 어떻게 만들었다? 유형화해서 구체화시켜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하나씩 살펴봅시다. 게다가 신의칙은 강행 규정이기도 하고요. 법원이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는 직권조사 사항이기도 합니다. 사정 변경의 원칙. 그 다음 금반언의 원칙. 모순행위 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 실효의 원칙. 일단 2조 1항은 이렇게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2조 2항에서 따로 법조문이 있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이걸 따로 빼서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이라고 해서 총 4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4가지가 있다.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은 법조문이 따로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정변경 원칙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계약을 체결할 때는 진짜 이건 예상 못했는데 계약 체결하고 나서 갑자기 금융위기 같은 대공황이 왔어.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계약을 해제하자. 이런 거를 인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언제나 인정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임대차 계약 체결해서 거기다가 헬스장 내려고 했는데 헬스장을 내고 나니까 사람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해제합시다. 되겠어요? 아니죠. 네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건 매수 임차인 쪽에서. 그러니까 그 사정 변경이 도대체 무슨 사정이어야 돼? 라고 했을 때 우리 판례가 이야기하고 있는 문구를 잘 아셔야 되는데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 기초가 된 사정을 이야기하고요. 이 사정을 어떻게 판단한다?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한다는 걸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대공황 금융위기 같은 게 오면 이건 진짜 사정 변경이지. 네가 계약 체결했는데 장사가 잘 안 돼. 그건 네 사정이잖아. 주관적 사정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정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변경되는 건 현저히 변경되어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현저히 변경이라는 건 예측이 불가능한 사정이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사정 변경으로 인해서 중대한 불균형 같은 것들이 생겼어야 됩니다. 이거에 관련된 판례가 하나 있었는데요. 우리 실제 사정 변경에서 인정되는 것, 인정되지 않는 것 비슷한 거거든요. 2개가. 하나가 근보증이고 하나가 확정채무 보증이었습니다. 근보증은 어떤 느낌이죠? 기간을 정해서 이 기간 동안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모두 다 보증을 하겠다라는 게 근보증입니다. 즉 계속적 거래를 뭘로 한다? 전제로 하는 겁니다. 누가 보증을 서주는 겁니까? 회사가 매수인 측이죠. 매도인으로부터 물건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럼 매도인한테는 뭐가 생기죠? 채권이 생기는 거죠. 물품 대금 채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품 대금 채권을 언제 정산하기로 했냐면 1년 지나고 나서 정산하기로 한 거예요. 매달 100을 공급하고 200을 공급하고 300을 공급하고 또 50을 공급하고 이런 계속적인 거래 계약이 있는 거니까. 그러면 매도인 측은 돈을 못 받을 위험이 있잖아요. 1년 후에 한 번에 정산하니까. 그러니까 매수인한테 뭘 요구하는 거죠? 보증인을 요구하는 겁니다. 회사가 못 갚으면 대신 갚을 사람 데리고 와. 누가 갚는다고 했죠? 이사가. 회사 이사가 대신 갚는다고 근보증을 체결한 게 일단 기본 세팅이에요. 근보증까지. 이사가 대신 갚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이사직을 떠났죠. 이사직에서 해임되었습니다. 기간이 됐든 문제가 있었든 어쨌든 해임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보증 계약에 따라서 회사가 돈을 못 주니까 매도인 측에서 지금은 그 회사의 이사가 아니지만 그 보증 계약 체결한 그 사람에게, 이사였던 사람에게 야 네가 갚아야겠다라고 하면 이사였던 사람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전 지금 그 회사의 이사가 아닌데 왜 저한테 그러세요? 라고 할 수도 있고,
매도인 측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이사인지 아닌지가 뭔 상관이야. 지금 계약서에 네 이름 들어가 있는데 라고 얘기하고. 그죠? 둘 중에 누가 이겨요? 근보증인 경우에는 이사 측이 이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사직 해임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사정의 변경이기 때문에 이 사정 변경을 이유로 내가 과거에 했던 계약의 해지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론은 어떻게 나냐면 그 근보증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이사가 가능. 확정 채무 보증은 뭐예요? 근보증은 계속적 거래, 1년 동안 생긴 모든 거래에 대해서 보증을 한다라고 하면 확정 채무 보증은 지금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겁니다. 1,000만 원 빌리는데 누구 데리고 오라 그러죠? 회사가 못 갚으면 대신 갚을 사람 데리고 와. 그래서 이사가 온 거잖아요. 그렇죠? 이사가 확정 채무 보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사직에서 해임되었죠. 회사가 돈을 못 냅니다. 그러니까 이사한테 은행이 돈 달라고 하는 거죠. 이때는 저는 더 이상 이사가 아닌데요 라고 하면서 얘기할 수 있다 없다? 못 하잖아요. 그렇죠? 왜? 이미 확정된 금액을 보증한 이후에는 이사직을 떠났더라도 중대한 사정 변경이라고 안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지금 사정 변경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헷갈리는 거 근보증과 확정 채무 보증 구분해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금반원 보겠습니다. 금반원은 모순행위 금지라고 말씀드렸죠. 틀림없이 예전에는 얘를 조금 밑으로 빼볼까요? 어차피 밑에 자리 많을 테니까. 틀림없이 예전에는 A 행위를 했다가 지금은 무슨 행위를 하냐면 B 행위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이 B 행위의 성격이 뭐냐면요. not A 행위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애예요. 처음에는 A 행했다가 지금은 not A 행위를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겁니까? 돈을 빌려달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내 소유의 X토지에다가 저당권을 심어줍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죠? 돈을 갚으면서 저당권을 말소하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뭐 하는 거죠? 그냥 말소해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한 저당권 설정 행위는 무효래 라고 하면서 설정해줘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틀림없이 돈 빌리면서 저당권 자기가 심어줘 놓고 돈도 안 갚고 저당권 말소를 해달라는 건 잘못된 모순된 행위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이렇게 된다면 후속행위인 B행위를 인정하지 않겠다. 후속행위는 인정하지 않겠다. 이게 바로 금반원의 원칙입니다. 근데 여기서 금반원의 원칙에 해당되는 것보다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이런 행위예요. 틀림없이 A 행위 했다가 나 A 행위 한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원은 뭐라고 하죠? 가능한데? 라고 얘기한 게 시험에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뭐 있습니까? 수익보장약정. 그 다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저당권 말소 청구인데 왜 저당권 말소 청구를 하는 거였죠? 그 저당권 설정 행위가 사립학교법 위반된 행위였거든요. 이거를 한 문장으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아세요? 강행법규를 위반한 행위를 본인이 하고 나서 내가 한 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건 가능하다.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 금반원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모순행위가 아니다. 모순행위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해가 되세요? 어떤 식으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시험 문제가 어쨌든 가능하다라는 걸 가지고 뒤에 쪽을 끌어내시면 됩니다. 가능하니까 신의칙 위반이 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얘가 맨날 나오는 애죠. 내년에 시험 보러 가시면 무조건 선택지 하나로 보는 애예요. 얘는 무조건 나오는 애예요. 무조건. 강행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고 그 행위가 강행 규정에 위반되어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건 가능하다. 아시겠죠? 예를 하나 들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수익보장 약정했죠. 증권회사 측에서. 회사 측에서 수익보장 약정을 하면서 계좌를 개설을 해줬죠. 갑이라는 사람에게. 근데 이게 뭘 통해서? 수익보장 약정을 통해서 계좌 개설을 한 다음에 나중에 투자를 하니까 뭐가 생긴 거예요? 손실이 생긴 거 아닙니까? 손실이 생겼으면 회사와 갑 사이에는 지금 뭐가 있어요? 수익보장 약정 계약서가 있잖아요. 그쵸? 회사는 지금 손실이 났다는 이유로 갑이 투자했던 100을 전부 다 돌려주지 못하고 80만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상황이라고요. 그럼 갑의 입장에서는 되게 황당하죠. 틀림없이 계약서 썼는데 계약서를 내밀면서 이 계약에 따라서 이행을 하렴 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00 줘. 20 더 줘야겠다라고 얘기하면 회사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내가 수익보장 약정을 한 건 맞지만 그 수익보장 약정은 무효해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틀림없이 수익보장 지가 해주고 나중에 수익보장 약정은 무효다라고 하니까 수익보장 약정 해준 행위와 그 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행위는 모순된 행위가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갑은 신의 측을 들면서 너는 지금 모순된 행위를 하고 있고 모순된 행위는 우리 민법 2조에 따라서 금지가 돼. 그러니까 이런 행위 하지 마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법원은 뭐라고 하죠? 아, 가능.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했던 행위가 강행 규정에 위반된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결국에 우리 법원이 판단을 할 때는 이 수익 보장 약정을 규정한 증권거래법이 보호하려는 공익과 지금 이 사건에서 갑을 보호하려는 사익 둘 중에 뭐가 더 크다고 판단한 거죠?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한 거죠. 만약에 여기서 수익보장 약정 유효하니까 회사는 돈 돌려줘라고 하면 그 법은 있으나마나한 규정이 될 거고 증권회사 같은 데는 수익보장 약정을 다 하면서 많이 파일을 키우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건 막아야 되니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주 나오는 규정 확인해 주세요. 자주 나오는 문구 확인해 주세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표현한다? 강행법규 위반한 행위를 하고요. 첫 번째, 위반한 행위를 하고 두 번째, 강행법규 위반한 행위를 한 당사자가 내가 한 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돼서 무효다라고 주장하는 거. 위반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 3번 가능하다. 신의책 위반이 아니다. 가 시험에 나온다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실효의 원칙. 실효라는 건 효력을 잃게 되는 거죠. 어떤 권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실효가 될 수 있대요. 왜 실효가 되는지 아세요? 상당한 기간이 지났고요. 행사하지 않고 상당한 기간이 지났고 두 번째, 권리 행사를 하지 않았고요. 실제로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그 다음에 상대방이 권리 행사를 하지 않을 것으로 신뢰까지 했어요. 행사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신뢰까지 했으면 원래 권리가 있더라도 어떻게 되겠다? 실효시켜 버리겠다라는 게 바로 실효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3개 있었죠. 실효의 원칙에서는 마찬가지로 또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애들이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습니까? 인지청구권이라는 거 있었죠. 그쵸? 인지청구권. 인지청구권,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거고 사실적 관계인 부자 관계를 뭘로 바꿔주는? 법률적인 관계로 바꿔주는 거예요. 왜 한다고요? 상속 문제 때문에 보통 많이 한다. 상속 문제 때문에. 인지청구권은 행사하지 않고 3, 40년이 지나더라도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고요. 인지청구권. 그 다음 얘는 실효되지 않고 그 다음에 이걸 행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은 무효니까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또 금반원의 원칙에 반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천륜을 어디 민법으로 제한하려고 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권리남용 금지 원칙 보겠습니다. 권리남용 금지 원칙은 요건이 2개였어요. 객관적 요건 하나 있습니다. 일단 행위가 있어야 돼요. 어떤 행위를 했어야 돼. 행위를 했어야 되고 그 행위가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이 객관적 요건이고요. 그 다음 주관적 요건이 있습니다. 주관적 요건은 가해 의사가 있어야 돼요. 가해 의사가. 내가 권리 남용이라는 건 내가 틀림없이 가진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게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여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쟤를 이제 혼내줘야겠다. 쟤한테 손해를 입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행동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객관적 요건만 충족되면 일단 주관적 요건은 추인된다라고 봅니다. 여기서 추인은 추정해서 인정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무효 행위를 추인한다 할 때 그 추인이랑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판례에서 쓰는 말 중에 우리 교재에서 나오는 말 중에 추인 나오면 웬만하면 다 무효행위의 추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만 나오는 추인은 추정해서 그냥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객관적 요건만 있으면 주관적 요건도 추정해서 인정된다. 아시겠죠? 네, 뭔가 다른 표현이 생각이 잘 안 나네요.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었죠? 송전선 철거 청구 같은 거 있었습니다.
송전선 철거 청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아무리 시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소유권이 그만큼 센 거라고 말씀드렸죠. 토지 위에 토지 위에 뭐가 지나가고 있죠? 송전선이 지나가고 있죠. 그리고 이 갑은요. X토지. 원래 X토지의 주인이 아니었어요. 옛날에 송전선은 생겼고 그때 토지 소유자는 을이었어요. 을이 행사를 안 했어. 시간이 엄청 지났어. 그리고 갑이 넘겨받았어. 그리고 행사를 엄청 안 했어. 그러다가 나중에 송전선 철거 청구한다고 해서 실효되지도 않고 그냥 행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권리남용도 아니라고 봤어요. 그만큼 소유권이 많이 센 거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거. 가해 의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냐? 권리남용이 성립하려면 아닌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냥 객관적 행위만 있으면 이게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한 판례가 있죠. 그리고 이거는 시험에 나오는 문구는 상표권과 상계권에서는 주관적 요건이 필요가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 말씀드리면 바로 아실 겁니다. 상계권에서 뭐였죠? 대전백화점 사건 기억나십니까? 대전백화점 사건. 대전백화점이 임차를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 임대인이 대전백화점이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뭘 줘야 되죠?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 보증금을 뭘로 돌려줍니까? 시장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대전백화점 발행 어음으로 돌려줬잖아요. 근데 대전백화점이 무슨 상황? 부도 상황. 그래서 어음을 시가의 40%도 안 되는 금액에 취득을 해서 네가 가진 보증금과 까자라고 했던 사례에서 그 사람의 임대인의 입장에서 가해 의사는 없단 말이에요. 그냥 내 이익을 최대한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에 불과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계권에서는 가해 의사 같은 게 필요가 없으니까 네가 한 행위가 있고 그게 사회질서에 반하기만 하면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인정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음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엄청 싼 어음을 가지고 내가 가진 보증금 채권과 상계하는 행위는 결국에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음 시장이라는 그런 금융 시장의 질서를 어떻게 보면 좀 해할 수 있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권리남용 금지 원칙도 있었죠. 빨간색이지. 색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저는 원래 그것도 다 신경 썼거든요. 왜 저기서 빨간색으로 쓰는 걸까?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근데 알고 보면 그냥 구분하기 위해서 썼던 거야. 설명을 안 해줘. 그래가지고 가끔씩은 기본 강의에서는 웬만하면 색깔 구분도 해드리려고 많이 노력은 하는데 또 못할 때도 있고요. 지금부터는 색깔 구분은 특별히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지금 한 색깔로만 하면 잘 안 보이니까 좀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 뿐이에요. 꼭 중요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아시겠죠?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 형광펜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보기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1조와 2조 살펴봤습니다. 법원과 신의치. 다음 인 보려고 합니다. 인. 처음에 나오는 게 능력이네요. 일단 인 이거잖아요. 그죠? 인은 뭐가 있을까요? 자연인이 있고 법인 있죠. 자연인은 우리와 같이 심장이 뛰는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하고 법인은 법에서 인격을 부여한 어떤 특정한 주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뭐부터 봐야죠? 자연인을 먼저 봐야 되겠죠. 자연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이 먼저 나오네요. 능력이 먼저 나오고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일단은 권리 능력입니다. 그렇죠? 권리 능력이라는 건 뭐죠? 권리와 의무의 귀속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뭐지? 일단 심장이 뛰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한테나 인정되는 게 권리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즉 자기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수 있는 권리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는 자격, 능력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해서 이 생존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생존이라는 개념을 한번 찾아봅시다. 민법은 결국에 민법은 가장 기본적인 학문이고 그러면 정의가 엄청 중요해요. 데피니션이. 생존 도대체 언제까지 뭘 생존으로 볼 건데 이러면서 막 다툴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내가 그때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어. 이것도 생존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태아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막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언제가 생존이지? 출생부터 사망까지. 그러면 또 하나 깊게 들어가서 언제가 출생인데 언제가 출생이야? 태아 뱃속에 있으면 출생이야?
이걸 따져보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말씀드린 적 있죠.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전부 노출설, 모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돼서 전부 노출되었을 때 출생된 걸로 보는 거고요. 그 순간 증여하면은 되는 거예요. 걔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아직 다리가 안 나왔어.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못 해준다고요. 아시겠죠? 권리 귀속 주체가 안 되니까. 사망은 언제가 사망이죠? 뇌가 죽었을 때? 아닙니다. 심장이 정지됐을 때. 심장 정지설을 따르고 있어요. 근데 관련된 판례는 없고 그냥 학설이 여러 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생부터 사망까지는 뭐가 무조건 있다? 권리 능력이 무조건 있다. 권리 능력. 언제나 예외 없이 항상은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 없는 거 있긴 했는데 뭔지 혹시 기억나세요? 권리 능력 없는 거? 외국인한테 없을 수가 있대요. 외국인한테 특허권에 관련돼서는 좀 권리 능력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그거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게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정도만 빼고는 권리 능력은 일단 살아있는 심장 뛰는 자연인이라면 무조건 다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인 경우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뭘 볼까요? 권리 능력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성년이라는 게 나오고요. 뭐 나와요? 미성년자의 능력 나오고 쭈루루룩 성년 후견 개시 기타 등등 우르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뭘 봐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뭐가 없죠? 태아가 없잖아요. 그렇죠? 태아가 없어요. 바로 미성년자 제한 능력자 파트로 나가기 때문에 태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권리 능력에서 이쪽 출생 전에 있었던 출생 전에 틀림없이 태아라는 상태가 있단 말이죠. 이 태아한테는 권리 능력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우리 민법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언제나 있다 언제나 없다가 아니었어요. 그쵸? 이러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권리 능력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걸 개별적 보호주의라고. 특정 행위에 대해서는 태아도 출생한 걸로 봐서 권리 능력을 인정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거 우리 4가지 외워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불상유인, 불법행위, 손배청구권, 상속, 유증, 인지, 받을 수 있는 권리. 이렇게 4가지 불상유인이었죠. 불상유인에 대해서는 태아는 미리 태어난 것으로 보겠다라고 해서 이것들이 왜 없어 근데 법조문에? 다 개별 법조문에 가 있죠. 보통 상속이라든지 유증이라든지 인지 가족법 쪽에 많이 있을 거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청구권은 채권법에서 700조쯤에 있거든요. 그쪽에서 규정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민법을 완전히 1118개를 다 다운받으셔가지고 컨트롤 F 태아 치면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데서. 이럴 때는 태아는 태어난 것으로 보겠다. 이럴 때는 태아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보겠다.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딱 4가지가 있는 겁니다. 근데 민총에서도 틀림없이 나와요. 권리 능력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태아가 그러면 상속에 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면 태아의 예를 들어서 아버지 아니면 할아버지 뭐 이런 사람이 다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태아가 상속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읽히잖아요. 그럼 태아인 상태에서도 상속을 받은 거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뭘 채택하고 있죠? 정지조건서를 채택하고 있잖아요. 태아가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 정지조건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해제조건서는 아니고요. 정지조건? 뭐지? 2단계로 돼 있죠.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정지조건은 2단계잖아요. 그쵸? 자, 정지조건이 뭡니까? 살아서 출생하면 바로 그 권리를 주겠다. 권리를 받을 수가 있다. 불법행위 손배청구권을 획득한다. 상속을 받게 된 거다. 유증에 관련된 효력을 발생시키겠다. 인지를 받게 된다. 라고 결론을 내는 겁니다. 언제로 소급해서? 그 법률행위가 있었던 시점으로 소급해서. 아시겠죠? 소급표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오죠. 그러니까 태아인 상태에서 상속을 받으면 일단은 태아한테 귀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는 순간 상속이 있었던 시점으로 소급해서 상속을 받았던 효과를 주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알고 계시죠? 정지조건서를 따르고 있다. 우리 판례는 정지조건서를 따르고 있다. 여기서 되게 자주 나오는 선택지가 하나가 뭐죠?
해제 조건설에 따를 때 해제 조건설을 따르고 있지 않아서 태아인 상태에서는 법정 대리인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게 굉장히 자주 나와요. 굉장히 자주. 태아인 상태에서는 법정 대리인이 붙을 수가 없습니다. 해제 조건설이라면 법정 대리인이 붙을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해제 조건설은 3단계죠. 조건 성취가 중간에 끼어 있고 해제 조건설은 일단 효력을 먼저 발생시키는 거잖아요. 그쵸? 그 다음 조건 성취가 중간에 껴있고 조건이 성취가 되면 발생한 효력을 소멸시키는 이 3단계의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태아인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상속이 또 생겼습니다. 누군가가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상속의 효력을 바로 발생시켜 버립니다. 바로 발생시키겠다는 건 태아 소유로 X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해제 조건설에 따른다면 우리 판례는 따르고 있지 않지만 그래서 X 소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해제 조건이 뭐죠? 여기서 해제 조건 사산이죠. 안타깝게 살아서 출생이 못하고 뱃속에서 다이한 거 아닙니까? 태아가 하늘나라 가면 이 X 소유했다는 사실은 없어지게 되는 거죠. X 상속받았다는 사실은 소멸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무효가 되는 거죠. 이 X는 더 이상 태아께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제 조건설에 따르면 상속이 있는 순간 태아의 명의로 X가 자기 거가 되는 거예요. 권리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이 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시험에 잘 나오죠. 하지만 정지 조건설에 따르고 있으니까 우리 판례는 태아인 상태에서는 법대가 붙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요. 없다고요. 아시겠죠? 그게 시험에 잘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뭘 보고 있냐면요. 능력 중에 권리 능력 보고 있어요. 권리 능력. 출생에서 사망까지 그냥 사람이라면 자연인이라면 권리 능력 있는 건 너무 당연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건덕지도 없고 뭐 출생이 조금 애매한 출생이라고 보기 애매한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인 경우에 도대체 권리 능력을 어떻게 인정할 건데 라는 거를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불상유인에 대해서 권리 능력이 인정되고 게다가 그거는 정지 조건설에 따라서 권리 능력을 취득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게 태아인 경우에는 그래서 법정 대리인이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선택지였으니까 하나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들어가려고 보니까 이제 미성년자가 나오잖아요. 그쵸? 미성년자가 나오는데 미성년자 다음에 뭐 나올 것 같으세요? 네? 피성년 후견이 나올 것 같지 않으세요? 제한능력자. 그 다음에 뭐 나올 것 같으세요? P1 나오겠죠. P특 나올 거 아닙니까? 제한능력자라고 말씀드렸죠? 말씀하셨죠 방금? 미성년자도 제한능력자잖아요. 그래서 여기 파트가 뭐냐면 제한능력자는 뭐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죠? 행위능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죠. 권리능력 다음에 바로 행위능력으로 넘어갔네요. 중간에 뭐 빠진 것 같지 않으세요? 의사능력 빠졌잖아요. 그쵸? 의사능력은 뭐가 없어요? 법조문은 없어요. 의사능력이 뭔데요?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했던 얘기 또 하네. 뭐 의사능력이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뭐야.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은 누구예요? 생물학적 나이는 30세인데 계속 맨날 여기 헷갈려. 지능지수는 80이고 사회 연령은 8세 뭐 이런 분을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의사 무능력자라고 표현해요. 그런 분들이 한 행위는 뭘로 봅니까? 그냥 무효로 봐요. 무효로. 아시겠죠? 의사 능력. 그러면 그 사람은 의사 무능력자니까 이 사람이 하는 행위는 언제나 무효야가 아니고 그런 분이라고 하더라도 다이소 가서 1,000원짜리 사는 거는 유효가 될 수 있어요. 병원 가기 위해서 버스 타는 교통카드 찍는 행위는 유효가 될 수 있다고요. 그 사람 의사 능력에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어떤 특정 행위를 하면 그 행위를 하나하나 보면서 이거는 무능력 상태에서 한 거니까 무효입니다라고 판단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힘들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한 행위 하나하나를 다 분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의사 능력은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사건에서 그 사람한테 과연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러다 보면 뭐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까? 거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이 사람이 하루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고 오면 그 사람이 한 행위 하나하나가 다 유효인지 무효인지 판단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죠. 법률관계가 어떤 거는 무효로 되고 어떤 거는 유효로 되고 막 이러니까 거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입히게 되니까 거래 안전을 위협하게 되니까 뭐가 필요하죠? 일률적이고
일률적인 기준이 필요한 거죠. 객관적인 기준. 그래서 나온 개념이 바로 행위 능력이라는 개념이죠. 그죠? 그냥 네가 미성년자야? 그러면 네가 한 행위는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야. 완전히 무효란 얘기는 아니다. 근데 취소가 될 수 있는 행위로 문제가 있는 행위로 만들 거야. 피성년 후견인 개시심판, 피성년 후견 개시심판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하는 행위는 무효로 만들어 버릴 거야. 웬만하면 이렇게 보는 거죠.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만들 거야. 피한정 후견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피특정 후견인은 참고로 아니었습니다. 그런 일률적인 기준이 필요해서 행위 능력이라는 개념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바로 미성년자가 되는 거죠. 4조,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됩니다. 5조, 미성년자의 능력 보겠습니다. 미성년자가 미가 법률행위를 합니다. 그러려면 뭘 얻고 하여라? 법대 동의를 얻고 하여라. 그럼 우리는 이제 필연적으로 궁금해지는 게 법대 동의 안 얻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하면 어떻게 할 건데? 무효? 아니라고요. 취소죠. 제착사 중에 제잖아요, 얘가. 그죠?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인 겁니다. 그래서 2항에도 있어요, 사실.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우리 이제 알죠? 얘는 일단 유효잖아요. 그쵸? 일단 유효고 뭐 하면? 취소권을 행사하면 그러면 확정적으로 소급해서 무효가 돼버린다라는 거 알고 있죠? 일단 유효하다라는 거.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미의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죠. 법대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행위했습니까? 그러면 일단 유효야. 하지만 뭐가 있죠? 취소권이 있는 거죠. 누구한테 있습니까? 취소권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취소권 누구한테 있다라고 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제착사 대승이라고 정하고 있어요. 제한 능력자한테도 있고요. 법정 대리인한테도 있고요. 대리인, 승계인 다 있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차고 사기를 통해서 의사표시를 한 자한테 또 있는 거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조금 콜라보가 되십니까? 뒤쪽에 있는 법조문과 앞쪽에 있는 법조. 제착사 대승, 취소권자 같은 게 결국에는 여기에서도 다 적용이 되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법대 동의를 얻어야 되고요. 얻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는 불완전한 법률행위를 한 게 되는 거고요. 그러나 단서 보겠습니다. 5조이랑 단서.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거 나오면 해석해야 되겠죠.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앞 문장을 부정하면 되겠네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법대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라는 건 법대 동의 없이 하더라도 완전히 유효한 행위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뭐죠? 미성년자가 하는 행위인데 왜냐하면 그 행위 자체가 미성년자한테 100% 이익만 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뭐가 1이라도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뭔가 의무 부과가 손해가 생길 확률이 1이라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가장 쉬운 거. 증여 받는 거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미한테 무조건 좋은 거 아닙니까? 증여를 해주겠다는데 나쁠 게 없잖아요. 그쵸? 뭐는 안 돼요? 경제적으로 유리한 계약 이런 거 안 돼요. 실제로 사례에서도 많이 나와요. 사례로 하면서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1억 원짜리 시가 1억 원의 토지를 1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미성년자가 매수인으로서. 이거는 유효한 거예요?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법대 동의 없이 했으면요. 그 다음 부담부 증여. 증여를 주는 거긴 합니다. 근데 뭔가 의무를 부과하게 되는 거죠. 부담부 증여의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에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 효도계약? 뭐 이런 게 부담부 증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모님이 자녀한테 X 건물, 뭐 예를 들어서 뭐 살 수 있는 집 같은 거를 증여를 해요. 증여를 하면서 계약서를 쓰는 겁니다. 거기다 써놓는 거예요. 한 달에 뭐 한 번 방문할 것, 뭐 이런 거 해서 계약하는 거, 그런 게 대표적인 부담부 증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이자 소비대차. 소비대차는 그냥 금전대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비대차. 무이자로 돈을 빌려줘요? 무조건 좋은 거 아니야?
그대로 갖고 있다가 갚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가 생겼어요? 갚아야 될 의무가 지금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미성년자가 할 수 있는 애들과 할 수 없는 애들 한번 살펴봤어요.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가 이쪽인 거 아시겠죠? 이쪽. 증여받는 행위. 그 다음 6조 보겠습니다. 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대가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 우리 시험에서 보통 무슨 용어로 많이 등장을 하죠? 용돈 이런 거 나오죠. 그리고 세뱃돈 뭐 이런 거 세뱃돈 뭐 이런 문구가 나오면 이게 처분을 허락한 재산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자가 뭐 할 수 있다?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라는 건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죠? 법대 동의 없이 처분 가능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미성년자가 조부모로부터 상속을 많이 받은 상태여서 막 재산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가 건물도 가지고 있고 토지도 가지고 있고 막 이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법대는 조부모가 아니고 그냥 부모님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네 거니까 그냥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처분을 허락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틀림없이 뭐라고 되어 있죠?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특정 재산에 대해서만 네가 알아서 처분하렴 이라고 하는 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용돈으로 제가 저희 집 근처에 학교들이 있는데 이제 중딩들, 고딩들이 끝나는 시점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우르르 나와서 어디로 많이 가는지 아세요? 메가커피로 이렇게 많이 가더라고요. 메가커피로 우르르 가가지고 엄청 사요. 커피를 먹는지 뭐 음료를 먹는지 어쨌든 많이 사거든요. 미성년자가 하는 법률행위잖아요. 미성년자가 매매계약 체결하는 거잖아요. 맞죠? 싹 다 무효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취소권 행사하면 다 무효로 만들어 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원래 원칙은 맞겠죠.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니까. 근데 취소가 안 될 겁니다. 이유가 뭐죠? 어디에 해당한다고 보는 거죠? 6조에 해당한다고 보는 거겠죠. 용돈을 받아서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6조에 해당하기 때문에 취소가 안 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7조 동의의 허락과 취소. 법대는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전 2조의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동의 어디서 동의라고 했죠? 여기 5조 1항 본문에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동의를 해줬습니다. 야, 너 그래. 너 오늘 어디 가서 누구한테 돈 빌린다고? 그래, 해. 그런데 하기 전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다고요. 뭐 너무 당연한 거죠. 동의는 5조 1항 본문에 있는 동의. 허락은 어디 있어요? 허락은 6조에 있죠. 처분의 범위를 정해서 처분을 허락한 재산 6조에 있죠. 이거 뭐 할 수 있다고요? 법률행위 하기 전에 취소할 수 있다고요. 아시겠죠? 이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게 여러분 항상 이제 여기서 좀 더 엄밀하게 살펴보면 이렇게 한 거잖아요. 미성년자한테 그거 네가 알아서 팔아 라고 얘기했어요.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가 좀 고가의 노트북 같은 걸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거 네가 알아서 팔아라고 했어요.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뭐 해준 겁니까? 허락해 준 거예요. 허락. 그러면 미성년자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 수 있게 되었는데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그 허락을 취소하게 된 거죠. 아니야, 너 팔면 안 되겠다. 네가 팔지 마. 내가 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법정 대리인이. 그러면 허락을 해준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앞으로는 허락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취소할 수 있다니까 원래 보통 우리 취소하면 소급해서 이 허락이 없었던 걸로 바꾸는 게 원래 기본이잖아요. 취소엔 소급표가 있죠. 그러면 소급해서 허락이 없었던 걸로 바꾸니까 얘네들도 다 X로 바뀌는 거냐? 라고 했을 때 그게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래효만 있는 취소거든요. 근데 장래효만 있는 취소를 우리는 강학상 학문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철회라고 불러요. 철회. 강학상으로. 틀림없이 법에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취소처럼 허락을 취소하면 소급해서 허락이 없었던 걸로 바꾸는 소급표가 있는 게 아니고 이 7조의 해석상 동의와 허락을 취소하게 되면 이후로만
허락이 없는 걸로 바뀌게 되는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얘는 무슨 성격이다? 그런 걸 철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강학상으로. 그래서 얘는 철회 성격을 가진다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시험에는 철회라는 말은 안 나올 거예요. 이거 7조에 있는 취소는요. 철회입니다. 라는 건 안 나오거든요. 나중에 공부하시다가 허락을 취소했어? 그러면 소급해서 없어지는 거 아닌가? 그럼 만약에 이때 팔았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허락이 없는 걸로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취소에 소급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근데 이때 팔았으면 유효하게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법대가 모르고 취소하더라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철회 성격을 가진다라는 건 그냥 법조문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조금 더 포인트를 두는 게 보다 확실한 이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얘기하지 않았던 내용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얘기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철회는 뭐만 있는 걸 얘기한다? 장래요만 있는 걸 얘기합니다. 미성년자를 깔끔하게 끝내려면 8조만 하면 되니까 미성년자 8조까지 해볼게요. 영업의 허락. 미성년자가 법대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이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이죠. 포괄적인 영업 아닙니다. 특정한 영업. 제가 예로 뭐 많이 들죠? 인터넷 쇼핑몰 네가 한번 만들어서 해보렴 이라고 하면 그 인터넷 쇼핑몰 구축과 나중에 물건 판매 같은 거에 대해서는 전부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성년자와 동일하게.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이 있다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 영업에 대해서는 법대의 동의권과 대리권이 모두 소멸하게 됩니다. 자주 나오는 문구예요.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대해서 법대의 동의권과 대리권은 소멸하게 된다. 자주 나오는 문구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업에 대해서는 누구만 할 수 있어? 이제 미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처분의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요. 그 노트북 네가 한번 처분해봐, 팔아봐, 당근에 올려서 네가 한번 팔아볼래? 라고 얘기를 해서 그 미성년자가 팔 수도 있지만 그 범위에 있는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법대가 그냥 팔아도 되거든요. 6조에서 나온 그거는. 근데 이 영업의 허락에 대해서는 허락한 영업에 대해서는 법대가 대리권을 전부 다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또 잘 나오는 부분이죠. 영업을 허락을 해주면 그 한도에서는 성년자처럼 행동하는 거잖아요. 이거 말고 하나 더 있는데 뭐죠? 혼이 나면. 혼이 나면 또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이 있다고 봐요. 영혼이죠. 영혼. 그 다음 2항. 법정 대리인은 전항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전항의 허락이라는 건 특정한 영업에 대해서 한 허락을 얘기하는 거고요.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취소도 마찬가지로 철회 성격입니다. 그러나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거를 설명을 드려야죠. 취소, 전항의 허락, 특정한 영업, 인터넷 쇼핑몰 네가 한번 해봐. 아 이제 그만해야겠다. 그만해. 가능하다고요. 그죠? 법정 대리인 할 수 있습니다. 제한이라는 건 뭘 얘기한다고 그랬죠? 2가지 이상의 영업을 허가했다가 그 중에서 하나만 하지 마라고 하는 게 제한이에요. 이거 제한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서 내가 일단 허락해 줄게. 근데 인터넷 쇼핑몰 관련해서 은행 업무는 하지 마. 제한하는 거 느낌이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주석서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제한은 뭘 얘기한다? 2가지 정도 영업을 허락해 주고 그 중에 하나만 하지 마라고 하는 게 제한으로 봐요. 아시겠죠? 시험에 나온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거 하나 수직선 그려서 보고 수평선 그려서 보고 1교시 마칩시다. A 영업을 하게 허락을 해줬어요. 누가 허락해줬습니까? 바이 을. 을이 누군데요? 을이 법정 대리인. 이렇게 그리면 좀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미 대리를 배웠잖아요. 그쵸? 그러면 본인 자리에 여기가 들어가야 되고 대리인 자리에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겠네요. 어쨌든 이 사람이 법정 대리인으로서 친권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갑이 누구죠? 본인 미성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영업 허락을 해줬죠. 영업 허락을 해줬다는 건 A 영업에 대해서는 이 관계가 지금 끊어졌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누구만 할 수 있죠? 그 영업은 갑만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원래는 미성년자고 친권자면 친권자는 대리인이잖아요. 법정 대리 관계가 있으니까 원래 을이 이런 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관련된 행위. 갑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을 행사한다든지 뭐 그런 관련된 행위는. 근데 영업 허락해주면 지금 이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갑만 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죠. 영업을 시작합시다. 영업 허락을 해줬고 영업 시작합니다. 인터넷 쇼핑몰 물건 팔기 시작합니다. 그랬는데 허락 취소를 하죠. 안 되겠다, 너 그만해라. 마찬가지로 법정 대리인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말을 엄청나게 안 듣는 친구네요. 영업 행위를 해버립니다. A 영업과 관련된 행위를 해버렸어요. 인터넷 쇼핑몰로 물건을 팔아버렸다고요. 누가? 갑이 병이라는 제3자에게 팔아버린 겁니다. 이랬을 때 이 영업 행위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라고 봐야 됩니까? 도대체 무효라고 봐야 됩니까? 언제나 무효, 언제나 무효는 아닙니다.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도 있어요. 뭐에 따라서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도 있죠? 병이 선이라면 유효고요. 병이 악이라면 무효가 됩니다. 뭐에 대해서 알고 뭐에 대해서 몰랐어야 되죠? 결국에 요 허락 취소. 자, 순서를 한번 붙여볼까요? 좀 잘 보이게 빨간색으로 하면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해보면요. 자, 뭐가 유효인지 무효인지 따져보는 거죠. 이 4번 행위, 영업행위. 허락이 취소된 후 미성년자가 영업을 한 행위가 유효인지 무효인지 따져보는 거고요. 여기 3번. 허락 취소에 대해서 제3자, 미성년자와 거래한 제3자가 선인지 악인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선이라면 허락 취소 후에 영업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걔는 유효가 되는 거죠.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8조 2항 단서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악이라면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3자 병을 보호할 필요가 없으니까 허락 취소가 되었음을 알고도 산 거잖아요. 그럼 잘못 산 거지. 그냥 무효로 봐야 되겠죠. 그죠? 여기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제가 알아듣기 편하게 유효, 무효라고 했는데요. 실제 여기는 무효가 아니에요. 그냥 취소할 수 있는 행위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한 능력자가 한 행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무효라고 하기보단 좀 더 확실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결국에는 허락 없이 미성년자가 특정 영업을 한 거잖아요. 미성년자가 법대 동의 없이 어떤 행위를 했으니까 원칙으로 돌아가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냥 구분하기 쉽게 유효, 무효라고 그냥 써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까지 무효라고 해서 뭐 오답을 만들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성년자까지 봤어요. 아마 제가 기본 강의를 할 때 첫째 날이랑 둘째 날 신이치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첫날에 1교시에 미성년자까지 왔습니다. 잘 나가고 있다. 진도 잘 나가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참사 일어나면 안 되니까 잠시 쉬었다가 2교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